예,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하산병원 산부인과의 박정일입니다. 부인 종양을 담당하고 있고요. 오늘은 난소암의 최신지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난소암 발생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보시는 것처럼 부인암은 여러 가지 암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흔한 세 가지를 이제 3대 부인암이라고 부르고, 자궁경부, 자궁체부, 난소암, 이 세 가지를 3대 부인암이라고 합니다. 이 세 가지 부인암은 1999년 이래에 이제 통계를 보시면은 그 조 발생률 변화가 아주 드라마틱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선 국내 부인암 1위를 차지하고 있던 자궁경부암은 급속하게 줄어들고 있고요. 자궁 내막암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소암도 아주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 발생률 순위가 2019년부터 이제 바뀌어가지고 국내에서는 자궁체부암이 가장 흔한 암이 되었고, 난소암이 두 번째로 흔한 암, 그리고 자궁경부암이 이제 세 번째로 이제 흔한 부인암으로 이렇게 순위가 바뀌었습니다. 자궁경부암이 감소하고 있는 거는 그 팝스미어하고 HPV 백신 도입 때문에 그런 걸로 잘 알려져 있고요. 자궁체부암은 서구 선진국에 흔했던 부인암인데, 여성들은 이제 생활 습관이 서구화되면서 그 경향을 따라가고 있는 거라고 보고 있고요. 난소암은 대부분의 developed country에서 부인암 발생률 2위를 차지하고 있고, 이제 한국 통계도 이제 그렇게 변한 걸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developing country에서는 난소암이 예전에 한국에서처럼 세 번째로 흔한 그런 부인암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발생 환자 수 순위를 보시면은 해마다 그 순위가 바뀌고 있는데요. 2021년에 이제 암 통계가 발표가 되었는데요. 여기에서 보시면은 난소암이 여성에서 10번째로 흔한 암으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3,200례 정도 발생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자궁경부암은 이제 10위 밖으로 밀려나서 11위로 한 3,100례 정도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 유병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를 보시면은, 난소암은 현재 2021년도에 27,500여 명의 환자가 있는 걸로 집계가 되었는데, 자궁경부나 자궁체부에 비해서는 유병 환자 수가 적습니다. 그거는 이 자궁암들에 비해서 이 난소암의 사망률이 아주 높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유병률 조사를 해보면 유병 환자 수가 적게 나오는 이런 현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난소암 유병자 수도 2010년 이래로 보시면 지속적으로 늘고 있고, 2021년에는 27,000여 명의 난소암 환자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집계가 되었습니다. 그 말씀드렸던 부인암의 사망률을 보시면은 자궁경부, 자궁체부, 난소암 각각의 크루드 모텔리티 레이트를 보시면은 난소암이 훨씬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치명률이 가장 높은 부인암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생존율을 올릴 수 있는 새로운 치료법에 대한 니드가 다른 어떤 부인암보다도 높은 암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난소암은 종류가 아주 많습니다. 이 난소라고 하는 이 작은 장기 내에 크게 세 가지 암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이 표피에서 에피델리움에서 발생하는 에피델리얼 오바리언 캔서하고 프리모디얼 점셀에서 발생하는 말리그넌트 점셀 튜머, 그리고 섹스코드와 스트로마에서 발생하는 말리그넌트 섹스코드 스트로말 튜머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에피델리얼 오바리언 캔서가 전체 난소암의 90%를 차지하고 있어서 대부분의 경우 난소암이라고 하면은 에피델리얼 오바리언 캔서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피성 난소암 내에도 여러 가지 히스톨로직 타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하이 그레이드 시러스 칼시노마가 가장 흔한 유형으로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난소암이다라고 부르는 것들은 전부 다 하이 그레이드 시러스 칼시노마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브라카 유전자는 브레스트 캔서 서셉티빌리티 진의 약자가 되겠고요. 일종의 튜머 서프레서 진이 되겠습니다. 각각 크로모좀 17번과 13번의 롱암에 위치해 있는 유전자가 되겠고요. 튜머 서프레서 진이기 때문에 이제 세포 성장하고 이동을 제어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요. 이 브라카 진에 선천적이거나 후천적으로 이제 변이가 생긴 경우에는
암이 발병할 위험도가 이제 증가하는 것으로 아주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BRCA1 진과 2 진의 뮤테이션에 있는 경우에 남성과 여성에서 각각 발생할 수 있는 암의 종류가 좀 다르긴 합니다.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이 여성에서의 브레스트 캔서하고 오바리안 캔서가 되겠고요. BRCA1 진의 뮤테이션이 있는 경우에는 평생 난소암이 발생할 위험이 40 내지 65%가 정도가 되고요. BRCA2 유전자의 변이가 있는 경우에는 평생 난소암이 발생할 확률이 15 내지 25%가 됩니다. 일반 인구의 건강한 여성에서 평생 난소암이 발병할 위험은 1% 이내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한 위험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BRCA 진의 주된 역할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DNA의 더블 스트랜드 브레이크 리페어 메커니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DNA의 싱글 스트랜드 브레이크와 더블 스트랜드 브레이크의 리페어 메커니즘은 다릅니다. 더블 스트랜드 브레이크가 일어나게 되면은 우선은 헤몰로거스 리컴비네이션이라고 하는 패스웨이를 통해서 DNA 리페어가 일어나는데 여러 가지 유전자들이 관여되어 있고요. 그 중에서 특히 BRCA1 진과 2 진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헤몰로거스 리컴비네이션 패스웨이로 리페어가 진행이 되는데 이제 이것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를 호몰로거스 리컴비네이션 데피션시라고 부릅니다. 상동 재조합 결핍이라고 부르는 상태가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non-homologous end joining이라고 하는 프로세스를 통해서 DNA 복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싱글 스트랜드 브레이크인 경우에는 여러 가지 기전에 의해서 복구가 일어나는데 베이스 익시전 리페어라든지 뉴클레오타이드 익시전 리페어 이런 과정을 통해서 리페어가 일어나게 되는데 거기에서 팔프라고 하는 인자임이 이 과정을 개시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스매치 리페어의 과정을 통해서도 DNA 리페어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호몰로거스 리컴비네이션에 관여하는 BRCA1, 2 진의 뮤테이션이 있거나 그 이외에 호몰로거스 컨비네이션에 관여하는 진들의 뮤테이션이 있는 경우 HR 데피션시가 발생할 수 있고 또한 이러한 그 제네틱 체인지 말고도 BRCA 유전자의 프로모트 메틸레이션과 같은 에피제네틱 체인지를 통해서도 HR 데피션시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다른 여러 가지 원인들에 의해서도 HRD가 발생할 수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HRD가 이러한 원인들에 의해서 발생했을 때 신체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게 되냐면은 예측할 수 있는 대로 DNA 복구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손상된 DNA 양이 증가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거를 제네틱 스카 혹은 지노믹 인스테빌리티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이것을 측정함으로써 간접적으로 HR 데피션시가 있다라는 것을 진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HRD를 진단하기 위해서 보게 되는 것들이 loss of heterozygous LOH나 TAI, 그다음에 LST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해서 HRD가 있는지 검사를 해서 진단하는 방법들도 지금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HRD는 에피텔리아 오바리안 캔서에서 아주 높은 빈도로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BRCA 유전자의 이제 제네틱 뮤테이션하고 조마틱 뮤테이션이 되겠고요. 전체 에피텔리아 오바리안 캔서의 14%에서 germline BRCA 뮤테이션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조마틱 뮤테이션까지 수반을 하면은 22%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germline 뮤테이션이 없는 경우에도 약 8% 이상에서 조마틱 뮤테이션이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고요. 그 이외에 HRR 진 뮤테이션에 의한 HRD까지 포함을 하면 31%에서 HRD가 동반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제네틱 인스테빌리티나 제네틱 스카를 평가하는 방법으로 검사를 했을 때는 50% 이상에서 HRD가 발생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최근에 국내에서 HRD 검사 사용이 늘고 있는데 어떤 그 통계에서는 한국에서는 한 60% 이상에서 발견되는 것 같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HRD가 있는 에피텔리얼 오바리안 캔서 환자들이 오늘 말씀드릴 PARP 이니비터 림파자의 이제 포텐셜 캔디데이트가 되겠습니다.
난소암은 아직 조기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대개 난소암 검사를 해주세요라고 병원에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부인과 초음파하고 CA125나 로마 같은 튜머 마커를 이용해서 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조기 진단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아직 인정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주 검사를 해서 난소암이 진단된 경우에도 대부분은 스테이지 3나 4의 어드밴스드 스테이지이기 때문에 예후가 아주 안 좋은 것으로 되어 있고요. 전체 난소암의 80% 이상이 이런 어드밴스드 스테이지에 진단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자궁경부암이나 자궁체부암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mortality rate이 상대적으로 낮은데 그 자궁암들은 80% 이상에서 스테이지 1, 2의 초기에 진단이 되기 때문에 예후가 아주 좋은 걸로 되어 있는 것과는 상반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런 난소암의 치료는 어드밴스드 스테이지, 스테이지 3, 4라 하더라도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서 수술을 먼저 하게 됩니다. 그 수술은 사이토 리덕티브 서저리 혹은 디벌킹 서저리라고 부르는 수술이 되겠고요. 이렇게 페리토니얼 시딩이 쫙 되어 있는데도 수술적으로 제거하는 암이 별로 없을 겁니다. 근데 난소암인 경우에는 이렇게 페리토니얼 시딩이 되어 있는 튜머들을 완전 절제를 했을 경우에 오버롤 서바이벌이 향상된다는 것이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어드밴스드 스테이지에서도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술의 목표는 육안으로 보이는 모든 종양을 다 제거하는 것이 되겠고요. 그게 complete site reduction 혹은 complete debulking surgery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렇게 수술을 한 다음에는 아주반트 키모테라피를 하게 되는데 바클리탁셀하고 카보플라틴을 이용한 IV 키모테라피가 표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IP 키모테라피도 표준요법으로는 되어 있지만은 주로는 IV 키모테라피로 치료를 하게 되고요. 이렇게 컴플리트 사이토 리덕션이 불가하다라고 생각되는 경우에도 수술 후에 잔여 종양의 최대 직경을 1cm 미만으로 줄여주게 되면은 역시 오버롤 서바이벌이 향상된다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완전 제거가 안 되는 경우에는 잔여 종양 크기를 1cm 미만으로 줄여주는 것이 목표가 되겠고요. 이러한 경우를 옵티멀 사이토 리덕션 혹은 옵티멀 디벌킹 서저리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런데 난소암이 의심되고 수술 전 영상 검사들에서 절제가 불가능한 부위까지 전이가 있는 경우에는 완전 절제나 옵티멀 사이토 리덕션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수술을 먼저 하지 않고 네오아주반트 키모테라피로 바클리탁셀 카보플라틴을 3사이클을 먼저 쓰고 종양을 줄인 다음에 수술을 하는 인터벌 사이토 리덕션 혹은 인터벌 디벌킹 서저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수술 이후에 아주반트 키모테라피를 3사이클 더 하게 되는 그런 치료 전략이 되겠고요. 이 두 가지 치료 전략은 랜더마이즈드 컨트롤드 트라이얼에서 비교가 잘 되어 있는데 서바이벌 아웃컴은 동등한 것으로 보고 있어서 어떤 것을 시행하든 크게 차이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두 가지 스트래티지로 치료를 하였을 경우에 스테이지 3와 4에 있어서도 컴플리트 리미션이 물론 기관에 좀 다르겠지만은 수술이 잘 된 경우에는 80% 이상에서 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치료는 아주 잘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처음 치료가 잘 됐던 경우에도 3년 이내에 70% 이상에서 재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메디안 프로그레션 프리 서바이벌이 가장 높게 보고된 것도 한 18개월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어드밴스 스테이지 오바리언 캔서에 있어서 메디안 프로그레션 프리 서바이벌은 대개 한 10 내지 18개월 정도로 생각을 해왔고 5년 생존율도 38% 정도밖에 안 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래프가 전형적인 어드밴스드 오바리언 캔서의 치료 과정이 되겠습니다. 세로축은 이제 CA125 레벨이 되겠고요. 이것이 질병 상태를 모니터링하는 좋은 튜머 마커가 되기 때문에 이거 기준으로 눈에 잘 들어오도록 이제 표시를 한 거고요. 처음 진단되었을 때 사이토 리덕티브 서저리를 하고 아주반트 키모테라피 이후에 한 80% 정도에서 CR이 오면은 되게 잘 지내시다가 10개월 내지 18개월 정도 지나서 이렇게 재발을 하게 됩니다. 재발을 하면 프로그레션 프리 인터벌이 항암 이후에 6개월이 넘느냐, 6개월이 넘지 않느냐에 따라서 플래티넘 센시티브 그룹과 레지스턴트 그룹으로 나누어서 항암제가 좀 달라지는데 대부분 항암 치료를 하시게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완전 절제가 가능하다 판단이 되면 이제 수술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를 하시게 되면은 처음 재발 때 약 60% 정도에서 반응을 보이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잘 지내시다가 또 재발을 하게 됩니다. 근데
프로그레션 프리 인터벌이 갈수록 짧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재발했을 때도 항암 치료를 하시게 되면은 한 40% 정도에서 또 반응을 보이게 되고 또 추적 진료를 하다가 재발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갈수록 프로그레션 인터벌이 줄어드는 식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다가 효과 있는 약물 치료가 더 이상 없는 상황이 되는 경우에 말기암 상태로 치료를 하시게 됩니다. 이게 이제 전형적인 상피성 난소암의 치료 경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피성 난소암의 이제 치료 성적을 좋게 하기 위해서 본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새로운 치료법들이 많이 개발이 되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최근까지의 새로운 치료법이다라고 나온 것들 중에 이렇게 오버롤 서바이벌을 많이 향상시킬 수 있는 치료법은 없었기 때문에 사실 생존율 향상이 그렇게 높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온 새로운 치료 전략이 프로그레션 프리 인터벌을 길게 할 수 있도록 메인터넌스 테라피를 해주는 것에 이제 집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온 것이 제일 처음 나온 것이 베바시주맵이었고요. 그 다음 나온 것이 이제 팔프 이니비터, 림파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지요법으로 나오게 되면서 이 생존율이 이렇게 향상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베바시주맵 메인터넌스 테라피를 말씀을 드리면요. 이 연구에서는 수술과 아주반트 키모테라피 이후에 베바시주맵을 메인터넌스 테라피로 사용한 그룹하고 메인터넌스 테라피를 사용하지 않았던 그룹을 비교했던 연구인데 프로그레션 프리 서바이벌을 4개월 정도 유의하게 증가시켜줬습니다. 사실 4개월 증가는 그렇게 큰 디퍼런스는 아니었고 오버롤 서바이벌 증가는 이제 입증을 하지 못해서 조금 제한점이 있는 상태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나온 이 팔프 이니비터 올라파립은 상당히 PFS 차이를 보였고 최근에 오버롤 서바이벌 분석에서 임상적으로 유의한 오버롤 서바이벌 게인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렇게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처음 수술하고 이제 아주반트 키모테라피 이후에 파셜 리스판스나 컴플리트 리스판스를 보인 환자들에 있어서 올라파립을 유지요법으로 사용했던 군하고 플라세보를 사용했던 군을 비교했을 때 5년 무진행 생존율이 48%대 21%로 27% 정도 디퍼런스를 보였습니다. 아주 큰 디퍼런스를 보인 거죠. 앞에서 보여드렸던 베바시주맵하고 비교해보면 차이가 아주 큽니다. 그리고 종전의 난소암은 치료 이후에 3년 이내에 70%에서 재발을 해서 메디안 프로그레션 프리 서바이벌이 한 18개월 이내인 걸로 되어 있었는데 본 연구에서 보시면은 메디안 프로그레션 서바이벌이 지금 거의 56개월까지 오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까지 어떤 연구도 이렇게 어드밴스드 오바리안 캔서에서 긴 서바이벌을 보여준 연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좀 어메이징한 결과다라고 다들 받아들이게 되었고요. 해자드 레이시오가 0.33이라서 질병 진행 및 사망 위험을 67% 정도 줄여줄 수 있는 치료법으로 이렇게 보고가 되었죠. 그리고 이제 오버롤 서바이벌은 메디안 팔로업 7년이 되는 시점에서 최근에 분석이 이루어졌습니다. 7년 오버롤 서바이벌이 올라파립을 사용했던 군이 67%, 사용하지 않았던 군이 이제 46%로 나와서 21% 정도의 디퍼런스를 보였죠. 그리고 해자드 레이시오를 보면은 사망 위험을 약 45% 정도 줄여줄 수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때까지 나왔던 그 어떤 난소암 연구에서도 보여주지 못했던 이런 그 높은 오버롤 서바이벌 결과를 보여주게 되었죠. 이거는 나중에 뒤에 한 번 더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때까지 말씀드린 올라파립은 브라카 뮤테이션이 있는 난소암 환자에서 이제 이루어졌던 연구가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베바시주맵은 사실 뚜렷한 바이오마커가 없기 때문에 바이오마커 드리븐 테라피라고는 좀 보기 어렵고요. 올라파립은 이렇게 난소암에서 바이오마커 드리븐 트리트먼트로 처음 개발된 약이고 처음 승인된 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도 아주 좋은 결과를 보였던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난소암에서는 이제 HR 데피션시가 높은 빈도로 발생이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HR 데피션시가 있는 그룹 전체를 포함해서 이 올라파립의 효과를 보여줬던 연구가 있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수술과 플래티넘 베이스드 키모테라피 이후에 올라파립하고 베바시주맵을 함께 사용한 경우에 베바시주맵 단독으로 사용한 경우에 비해서 오버롤 서바이벌이 유의하게 증가한다는 것을
보여줬던 연구가 되겠습니다. 서바이벌 디퍼런스를 보시면은 5년 생존율에서 거의 20% 가까이 디퍼런스를 보이고 있고, 해자드 레이시오에서 보시면은 사망 위험을 38%까지 줄여줄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난소암 치료 이후에 이런 바이오마커 드리븐 메인터넌스 테라피를 함으로써 그 생존율을 유의하게 향상시킬 수 있는 결과를 가져와서 최근에는 이 난소암의 난소 치료 후 생존율이 많이 증가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